안녕하세요. 생활과 윤리 4월 학력평가 풀이 방송입니다. 첫 시험을 치고 여러분들은 기분이 꽤나 안 좋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 과목을 선택한 것이 잘한 선택일까? 아니면 계속 이렇게 공부하면은 정말 점수는 오를 수 있는 걸까? 내가 이거 처음 들어보는 개념들을 나중엔 다 알게 될까? 이런 두려움과 막막함이 많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첫 술에 배가 부를 순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문제풀이, 학력평가를 비롯해서 기출문제, 그리고 수능 기출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쌓아 올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의 성적은 오를 것이고 1등급까지도 무난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때까지는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기출 문제를 풀고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많이 접하는 그런 훈련을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되었으면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영상에서는 모든 문제를 다 풀이하진 못하고 중요한 문제들을 풀이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문제들은 대다수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니 안심하고 영상을 끝까지 봐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문제는 2번입니다. 2번 문제는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조는 우리 수능 특강 15강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주제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해 놓은 상태일 수도 있고 처음 보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 보는 학생들이라면 많이 어렵다, 무슨 말일까?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나중에 수능 칠 때쯤 되면은 원조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한 두셋 혹은 최대 4명의 사상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구분하면 문제는 쉽게 풀리는 것인데 그의 대표적인 사상가는 노직, 그리고 롤스, 그리고 싱어, 그리고 의무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의무론에서는 칸트라고 이야기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요 4명의 사상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차례로 학습할 것인데 이번 문제에서는 요 2명의 사상가 롤스와 싱어에 대한 문제임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이하다 보면 오늘 문제 보기에서도 나오다시피 이 4명의 사상가를 구분하는 가장 큰 방법은 노직은 원조라는 것, 다시 말해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혹은 다른 나라를 돕는 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냥 자선의 차원에서 접근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면 하는 것이고 내가 원치 않으면 하지 않는 수준의 것이 원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면 롤스와 싱어와 칸트는 원조라는 것은 구성원들, 세계 구성원들의 의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사상이 결국은 크게 두 맥락으로 나뉘어지고 그 중에서 이 3명의 사상가가 또한 각각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보기 하나를 보고 넘어갑시다. 보는 김에 자 자선의 차원을 넘어서 의무의 차원에서 원조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쌤이 이 문제는 롤스와 싱어가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의무의 차원에서 라는 부분은 정답이 되겠네요. 이 말은 그죠? 가장 쉬운 보기여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해도 될 것 같습니다. 되겠나요? 다시 말해 원조에서는 일단 요 4명의 사상가에 대한 큰 입장 2가지 자선이다, 의무다 요 입장은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갑입니다.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질서정연한 국제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2가지의 개념이 이 사상가에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질서정연하다라는 말과 고통받는 사회라는 말,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사람은 우선 롤스입니다. 롤즈에게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롤스가 이야기하는 원조의 목적이 이렇습니다. 질서 정연한 만민이 고통받는 사회의 구성원, 고통받는 사회의 사회 사람들이 질서 정연한 사회로 편입시키는 것이 롤스가 생각한 원조의 목적입니다.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롤즈가 이야기한 원조는 어렵게 살고 있는 사회, 즉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반면 을은 누구냐? 또 원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고통받는 사람들을 똑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나오네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통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평소에도 고통받아 라고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갑에서 이야기하는 고통받는 사회와는 사실 개념이 다소간 다르다는 것, 심화학습할 때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 잠시 후에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말하는 고통받는 사회는 하나의 고유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회를 롤스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단 보고 설명할게요. 을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즉 괴로운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도와 인류 전체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행복하면 우리 어떤 사상 생각나나요? 그렇죠? 공리주의 생각납니다. 즉 고통을, 행복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공리주의고요. 그래서 원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공리주의 사상가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은 그렇습니다. 싱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롤스의 이야기와 싱어의 이야기, 그리고 원조에 대한 이 두 사상가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싱어의 사상에서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한 가지 있네요. 원조의 대상이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인지에 관계없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어렵게 표현한 말이 친소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자어입니다. 친소, 가깝고 먼, 이 두 가지 개념이 되겠죠. 가깝다, 친, 소, 소원하다 할 때 멀다는 말이고요. 친소에 관계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깝다고 해서 더 많이 신경을 써주고 멀다고 해서 덜 신경을 써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그게 사람이든 동물이든 뭐가 되었든 간에 여기서는 이제 원조니까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런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면 그 나라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증가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옳은 행동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래서 원조는 우리의 의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이제 롤스가 이야기한 고통받는 사회와 질서 정연한 사회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자, 고통받는 사회와 질서 정연한 사회를 이제 롤스가 개념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추상적인 의미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그게 아니라 고통받는 사회, 질서 정연한 사회라고 아예 개념을 정의해 놓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고통받는 사회나 질서 정연한 사회라는 말이 나오면은 롤스의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의미를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의미에 여러분들 특히 고통받는 사회에서는 기억해야 될 점이 이런 것입니다. 못 산다고 해서, 다시 말해 가난하다고 해서 모두 다 고통받는 사회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특징으로서 우선 팽창적이지도, 즉 다른 나라를 집어삼킨다든지 다른 나라의 어떤 전쟁을 선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나라를 흡수하려는 거나 아니면 공격적이지도 않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강력하지 않은 말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그 전쟁을 선포하지 않는 그런 나라이면서, 그리고 정치적이며 문화적인 전통, 하지만 가난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물질적인 것이거나 아니면은 과학기술적인 자원들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 다시 말해 가난하지만 이런 나쁜 행태를 하지 않는 사회를 고통받는 사회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반면 질서 정연한 사회라는 것은 여기 보면
그 분배적 정의에서도 롤즈가 이야기했던 바지만은 구성원들에 의해서 공유하는, 즉 구성원들이 공유한다는 말이 그 사회 안에서 어떤 구성원들이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라고 합의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정의관, 이렇게 우리나라는 혹은 우리 사회를 운영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일 거야 라고 모든 구성원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그 룰, 규칙, 제도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면은 그 사회는 질서정연한 사회입니다. 다시 말해 독재라든지 혹은 어떤 강압적인 어떤 제도에 의해서 혹은 정책에 의해서, 정치 제도에 의해서 막 억지로 사회가 돌아가고 있다면 그 사회는 질서정연한 사회가 아닙니다. 질서정연한 사회라는 것은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를 하여서 그런 구성원들이 합의해 놓은 정의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의관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면 그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롤즈는 이 고통받는 사회가 있다면 그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로 만드는 것이 이 원조,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것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야 될 점은 목적에 그 나라를 잘 살게 하는 것, 즉 그 나라의 부유한 을 만들어주는 것이 원조의 목적은 아닙니다. 밑에는 이제 복지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원조의 목적이진 않고 그 나라 사람들이, 즉 가난한 나라, 즉 고통받는 나라의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 알아서 자신의 나라를 경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가장 기초적인 제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원조의 목적이어야 돼. 구축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원조의 목적이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그래서 아까 여기도 나왔다시피 자신의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들에게 빵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지원해서 그 사람들을 연명시켜주는 것이 원조가 아니라 마치 말에게 물을 먹이는 것이 혹은 풀을 먹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풀을 뜯도록 하는 것, 혹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알게 해주는 것, 이 정도를 해야 된다. 그 기본적인 방법들을 알려주는 것이 원조여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는 우리가 도와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들이 알아서 자립심을 키울 수 있게끔 해줘야 돼 라는 말을 이제 그들을 질서정연한 사회로 만들어야 돼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A 기억 보겠습니다. 빈곤하지만, 즉 그 나라가 비록 부에서는 가난하지만 질서정연한 사회라고 한다면은 그 나라는 더 이상 원조를 할 필요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롤즈의 가장 핵심적인 입장입니다. 즉 가난하다고 해서 다 도와줄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었다면, 즉 자립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원조를 할 필요는 없어 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자, 반면 싱어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서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물적으로, 인적으로 자원들을 도와주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지 수준 향상에 있어 라고 했을 때 싱어는 맞는 말입니다. 싱어 동그라미. 하지만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 B에 있네요. 그래서 롤즈까지도 네라고 해야 되지만 롤즈는 아니요 하겠죠. 그래서 B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공리의 원리에 따라 인류의 부를 균등하게, 싱어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공리의 원리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은 맞지만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겠죠. 차등은 인정합니다. 균등의 반대말은 차등일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동등한 상태의 부를 지녀야 된다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보기. 그래서 답은 1번. 자, 그 다음 3번 문제 풀어봅시다. 3번은 음악에 대한 이야기네요. 음악. 자, 그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예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데 두 동양 사상가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갑부터 봅시다. 음악이란 즐기는 것입니다. 음악으로 군자는 올바른 도를 터득함을 즐기고 소인은 그의 욕망을 예에 맞게 채우게 됨을 즐깁니다. 라고 합니다.
음악으로 올바른 도를 터득하여 욕망을 통제하면 백성들은 올바른 길로 향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라는 말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음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며 또 욕망을 통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상가는 유가의 사상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순자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유가에서는 예와 악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흔히 예악사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는 별개이면서도 둘 다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데, 예라는 것은 사람들을 이제 통제하고 혹은 절제하며 혹은 교화를 시키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즉 예라는 하나의 기준을 마련해 두고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에 맞게끔 따라야 돼, 이렇게 해야지만 너희들의 본성이 착하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너무 딱딱하죠. 이렇게 해야 돼 규칙만을 강조하면은 사람들은 또 그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힘들어하기 때문에 음악이라고 하는 예술적인 부분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음악이라는 것은 사람들 간의 조화나 화합에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와 악은 사실상 완전 다른 부분입니다만은 이 예와 악이 따로 둘 다 있어야지만은 통제를 하면서도 조화를 하고 절제하면서도 또 화합을 하는 이런 모습으로서 백성들을 좀 화합시킬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가에서는 예악사상을 강조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음악에 대한 혹은 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여기 예라는 말도 나옵니다. 순자임을 쌤이 어떻게 또 알았냐면은 욕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물론 유가의 사상가는 욕망에 대해서 전부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특히나 욕망에 대한 예의 강력한 제재, 절제 이런 것들을 강조한 사상가가 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단번 알아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을은 음악이 즐겁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즉 음악이 그냥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음악은 성인의 왕, 이런 표현을 하고 있네요. 일과 맞지 않으며 백성의 이로움과도 맞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백성의 이로움과도 맞지 않으므로 음악을 즐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음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이야기하네요. 옳지 않습니다. 음악으로 천하의 이로움을 일으키고자 하여도 이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로움 계속 이런 말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사람은 이름이 생소합니다. 묵자라는 사상가입니다. 유가의 특히나 공자의 사상에 정면으로 비판을 가했던 사상가로서 묵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여기 보면 알겠지만 백성의 이로움이라는 말을 가장 힘주어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순수 백성의 편입니다. 그러니까 양반네들의 그런 행태들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묵자의 핵심 내용으로서는 3가지 정도가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인데, 비공, 비례, 그리고 비악,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됩니다. 비라는 것은 셋 다 안 된다, 하지 말자, 비판적인, 그러니까 금하자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공이라는 것은 전쟁입니다. 전쟁 금지. 공격하지 마, 이런 이야기고요. 비례라는 것은 예절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 그리고 악이라는 것은 음악, 예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다 금지한가? 공자의 이야기에 유가 이야기에 왜 이렇게 비판을 가했느냐 하면, 이게 다 전쟁과 예와 예술이 전부 다, 특히 음악이 백성의 삶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거, 그 당시 춘추 전국 시대에 무수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들이 결국은 군주가 아니라 제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속 채우기에 급급한 거라는 거죠. 땅 따먹기라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끌려나가서 정작 목숨을 잃는 사람은, 다치고 피를 흘리는 사람은 백성이지만, 그 백성들의 삶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쟁, 땅이 넓혀진다 하는데 백성에게는 절대 도움이 될 리 없겠죠.
그래서 제후들의 입속 차리기에만 좋은 전쟁 따위는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비례, 예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 옛날에 부모님이,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3년상을 치른다는 말 합니다. 3년상이라는 것은 뭐냐? 3년 동안 제사를 지낸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은 부모님의 묘소 옆에다가 작게 뭐 지프로라든지 아니면 움막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3년 동안 기거하는 것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계속 부모님의 묘소에다 올려두면서 거기서 삶을 사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제대로 살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의 구실을, 밥을 알아서라도 그래도 얻어 씹어 먹기 위해서는 3년이 걸렸다. 다시 말해 3년까지는 부모님께서 나를 낳았을 때 그렇게 도움을 많이 주시고 나를 거두어 주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후에도 나는 3년 동안, 적어도 3년 동안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논리였는데, 그런 논리로서 묘소 옆에 움막을 치르고 기거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그렇죠. 밭일은 누가 하면 농사를 누가 짓느냐 했을 때 그 백성들이 실제로 그런 3년상을 치르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예를 금지한다라는 말은, 예라는 것이 사실 양반네들, 사대부들 이런 사람들에게나 맞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백성들의 삶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음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풍악을 울려라 했을 때 그 풍악이라는 것은 사실 궁에서 나 할 법한 그런 아주 거추장스럽고 아주 사치스러운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여기 계속 강조되는 것처럼 백성에게는 절대 유익하지가 않다. 표현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비공, 비례, 비약이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된 근거가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였다는 겁니다.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기를 본다면은 기억, 갑, 음악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키는데 기여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여기 위에도 제시문에 나와 있지만은 음악을 통해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요. 음악은 백성의 욕망을 절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예가 하는 것이지만은 음악도 그것에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한다라고 아까 쌤이 설명하였습니다. 묵자 이야기입니다. 음악은 백성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유용한 수단이다. 아니라 그랬죠. 이익을 위해서는 음악을 해서는 안 돼. 음악은 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갑을 통치자는 음악이 백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했을 때 유가는 그 음악이라는 것이 긍정적일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묵자는 부정적일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묵자는 음악을 반대하는 것이고 순자는 음악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어쨌건 영향이라는 것은 긍정과 부정을 둘 다 포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리을인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은 4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4번 문제는 여기 갑에 나와 있는 말처럼 영구 평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기도 그래도 평화가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국제 평화에 대한 이야기로서 이것도 마찬가지 15강에 등장하는 사상입니다. 갑은 누구냐 하면은 이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영구 평화 하면은 영구 평화론이라고 주장한 이 사상가 칸트라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반면 을은 갈퉁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이름이 특이하죠. 갈퉁. 이 사람은 직접적인 폭력과 간접적인 폭력 혹은 구조적인 폭력 이런 말들을 일컫는 사람입니다. 우리 15강 여러분 궁금하면 174쪽과 175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이 지금 들으면 어렵다, 이건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쯤 공부해보면은 이거 별거 아니었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칸트의 영구평화론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칸트는 이상적인 사상가로서 이상주의라고 일컫는데 세상에는 영원한 평화, 영구라는 것은 영원한이 되겠죠. 영원한 평화가 달성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 조건들.
확정조항이라고 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요. 예비조항이라고 해서 6가지. 그러니까 총 요런 것들을 나라들이 전부 다 지키기만 한다면 세계적으로 평화는 이룩될 거야. 더 이상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여러가지 9가지의 조항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교과서 수능 특강 175쪽에서 좀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의 내용 중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 한 가지 나와 있는데요. 모든 국가의 시민적인 정치 체제가, 그러니까 영구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다 그 정치 체제가, 그 나라의 모습이 공화정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화정, 생소한 개념일 것인데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의 구성원이 국민에 의해서, 국민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서, 혹은 여기 노력이란 것은 뭐 선거라든지 정치 참여가 되겠죠. 노력은 뭐 쌤이 이야기하는 그냥 약간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어쨌건 구체적으로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국민의 자율적인 정치 참여에 의해서 형성된 체제. 그러니까 반대말로는 군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주제라 함은 군주라고 하는 임금, 왕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제도라고 하겠죠. 반면에 공화정이라는 것은 어떤 헌법 제도, 헌법 또한 국민이 만든 거라고 한다면은 그 헌법 제도에 따라서 모든 것들, 나라의 모든 일을 결정하는 제도가, 체제가 이제 공화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공화정이 되겠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많은 나라들이 실제로 공화정을 표방하고 있고 공화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어쨌건 그 모든 나라들이 기본적으로는 공화정, 국민들이 결정해야 되는 모습이고, 또한 국제법이라는 것은 즉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를 말하는 그런 규정짓는 법이 되겠죠. 자유로운 연방들의 체제, 자유로운 국가들의 밑줄 연방 체제에 기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칸트의 주장에 따라서 실제로 유엔이 나왔습니다. 유엔 국제연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라들이 하나로 합쳐가지고 하나의 체제에, 하나의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기구를 만들어 놓고 그에 따라서 따르도록, 모든 나라들이 따를 수 있도록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대되는 이야기가 2번 보기에 국제평화 유지를 위해 단일한 세계정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를 다 통합을 해서 하나의 정부를 구성해야 된다. 아니라는 말이지. 각각의 정부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위에 그것을 좀 할 만한 하나의 체제, 하나의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번 보기에서 영구 평화를 위해서는 상비군의 개입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상비군이 뭐냐면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대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상비군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비군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뭐 육군, 해군, 공군 이렇게 다 있죠. 그런 것처럼 상비군이 있는 것이 기본, 모든 대부분의 나라들이. 근데 칸트는 그런 상비군을 반대합니다. 상비군을 줄 것이 아니라 상비군을 없애고, 왜 상비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전쟁의 곧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곧 일어날 것만 같이 대비하는 군대이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없애고 예비군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비군을 주장하는 것이 칸트입니다. 상비군을 없애고 폐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갈퉁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갈퉁은 직접적인 폭력과 구조적인 폭력 혹은 간접적인 폭력, 이렇게 구분을 좀 짓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폭력이라는 것은 실제 폭력 행위가, 물리적인 폭력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뭐 구타라든지 아니면 전쟁이라든지 무기를 사용한 폭력이 있는 것. 반면 간접적인 폭력은 그렇지 않더라도, 혹은 구조적 폭력도 마찬가지, 그런 사회의 체제와 제도가 혹은 문화가 그런 것들을 용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옛날에 그러니까 쌤이 고등학교 다닐 때라든지 혹은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선생님이 학생들을 때린다 혹은 부모가 자식을 때린다 하였을 때 뭐 그렇게 아이들은 맞고 커야지 내지는 매가 아니면 아이들은 규제가 안 돼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 그들의 문화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폭력을 용인하는 사회였죠. 그러니까 실제 구타하는 모습, 구타하는 그런 것은 직접적인 폭력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용인하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그런 상태를 구조적인 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혹은 문화적인 폭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굳이 이것을 구분할 필요는 딱히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류의 폭력 전부 다 없어져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평화라는 것은 단순히 여기 폭력이 없으니까 평화로워, 누구도 구타를 당하고 있지 않으니까, 누구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으니까 평화로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타를 당하는 그런 문화, 구조 이런 것들까지도 다 사라져야지만 진정한 평화가 도달되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갈퉁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자, 범죄와의 전쟁이 사라지면 모든 문화적 폭력도 없어진다? 아니죠. 별개입니다. 범죄와의 전쟁도 없애야 되고 그리고 문화적 폭력도 없애야 되는, 그렇게 해야지만 진정한 평화가 도달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의 실현을 위해 억압 및 착취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이게 갈퉁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폭력은 정당하다? 아닙니다. 어떤 류의 폭력도 둘 다입니다. 어떤 류의 폭력,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류의 폭력도 사용되어서는 안 돼라고. 자, 이번에는 7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7번 문제의 주제는 시민불복종이네요. 꽤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험에서도 매번 출제가 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실한 개념을 세우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문제는 롤스입니다. 대부분 시민불복종에는 롤스의 이야기가 많이 실립니다. 롤스가 이야기한 시민불복종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시민불복종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와 특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밑에 의미, 부정의한, 그러니까 정의롭지 않은 법을 핵심입니다. 그리고 정책을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 시민불복종이라는 것은 국민이 이 법 혹은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건 부당해 라고 강조를 하면서 그 법을 의도적으로 어기는 위법 행위가 되겠습니다. 대신 그 목적은 그것을 변혁하거나 개정하려는, 즉 법을 바꾸거나 없애려는 그런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처음부터 이 법 잘못되었는 것 같아, 이 법 좀 이상한 것 같아 해서 무조건 법을 어길 거야, 나 위반할 거야 라고 해서는 안 되고, 그 법을 위반하는 시민불복종 행위는 그 최후의 수단으로서, 그러니까 법을 바꾸려는 여러 가지 뭐 공청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민원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정부에다가 지금 신문고에다 글을 쓴다든지 뭐 법률 심판을 한번 맡겨본다든지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시도를 한 끝에 그래도 법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은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법을 위반하는, 의도적으로 위반해버리는 행동을 시민불복종이라 합니다. 그 중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을 바꾸려는 것이 되겠죠. 자, 롤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사회적 다수에 의해 공유된 정의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원조할 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회에서 공유된 정의관을 세워야 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롤스는 기본적으로 구성원들이, 그 사회의 시민들이 합의를 해서 하나의 정의관을 세워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설명에서는 질서정연한 사회였습니다. 기억나죠? 그렇게 만들어진 질서정연한 사회에서 그 질서가 제대로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 질서가 혹은 그 법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다면은 그 법을 바꾸려는 시도를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회에서 부정의한 법과 정책의 변화를 하기 위해서 전개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다시 말해, 자 봅시다. 어떤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이 우선 아이고 글자가 미안합니다. 어떤 구성원이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합의는 롤스 공부를 좀 해서 알겠지만은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것입니다. 다수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도 빠짐없이 이런 합의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의 원칙이죠. 정의의 1원칙과 2원칙을 배워서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한번 복습해 봅시다. 제1원칙, 2원칙. 자, 1원칙은 알다시피 뭡니까? 평등한 자유의 원칙입니다. 맞죠? 2원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차등의 원칙과 기회 균등의 원칙. 자, 1원칙과 2원칙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당연히 알다시피 1원칙입니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들에게 자유는,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기본권이라고도 할 수 있죠. 기본권입니다. 기본권은 누구나 빠짐없이 평등하게 누려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되겠죠?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분배에 있어서 경제적인 분배라든지 아니면은 사회적인 재화의 분배, 지위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분배할 때에는 차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원칙을 수립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정의의 원칙을 구성원들이 수립하게 됩니다. 알다시피 무지의 배의를 쓰고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 정의의 원칙이 만장일치에 의해서 수립이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인 법률들이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헌법을 만들고 그 밑에 각각의 좀 더 구체적인 법률 그리고 제도들을 수립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각각의 것들을 수립해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구속받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법률과 제도와 정책들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미리 만들어 놓은 그 헌법에 의해서 법률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헌법은 또 마찬가지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동의해서 세워놓은 그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그런데 이 시민불복종을 우리가 주제로 하고 있는데, 그 시민불복종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법률과 정책을 바꾼다라고 이야기. 물론 제도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하는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면은 마음대로 바꾸려면 안 되겠죠.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이 정의의 원칙입니다. 즉 정의의 원칙을 놓고 이 법률과 제도와 정책을 봤을 때 이 정의의 원칙을 잘 따르고 있는 법률이야. 그러면 이것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법률과 제도와 정책들이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어요. 나는 예를 들면 평등하게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어떤 법률이 나의 평등을 제약하고 있어. 날 평등하게 대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 정의의 원칙에 근거하여서, 즉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근거하여서 이것은 부당합니다 라고 이 법률을 바꿀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다시 밑에 나와 있다시피 공유된 정의관이 시민불복종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내 양심에 어긋난다고 해서 그 법률을 어길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X가 되겠죠. 자, 4번. 시민불복종은 체제의 합법성을 부정하는 이 체제라는 말 이제 많이 나왔던 문제, 기출문제 풀면 많이 나올 겁니다. 체제라는 말은 이 정책과
많이 혼동이 되기 때문에 오답 매력도가 높은데, 체제라는 것은 이 정책과 법률과 제도의 어딘가에 체제라고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에 쓰일 것이 아니라 더 위에, 이 위에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제라는 것은 뭐 공산주의 혹은 민주주의, 사회주의 혹은 자본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로서 그 체제라는 것이 먼저 성립이 되고, 그것을 표방하는,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그 구성원들에 의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제를 바꾸려는 것, 북한의 체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체제 그 자체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체제를 바꾸려는 것은 시민불복종이 아니다. 되겠죠? 자, 시민불복종은 그 행위로 인한 법적 처벌의 거부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위법 행위를 하는 것인데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위법 행위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처벌은 기꺼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처벌은 수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X. 시민불복종은 신중한 신념을 표현하는, 틀렸습니다. 공개적인 행위여야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거는. 자,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거 어려운 보기입니다. 자,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여기 말이죠.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내가 혹은 모든 구성원들이 수립해서, 다시 합의해서 세워놓은 원칙입니다. 자, 모든 자유는, 모든 기본권은 다 평등하게 갖자라고 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이미 합의를 끝내놓은 일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완전 순수하고 완전 고결한 최상위의 원칙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거 잘못이야 라고 비판하거나 거스를 수 없는, 금과 옥조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순수한 무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절대 건드릴 수 없는 까방권이 있는 겁니다. 까방권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까선 안 되는, 그러니까 완벽한 제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시민불복종을 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거는. 되겠나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뭐냐면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근거한, 혹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서 도출된 법률, 여기에서 만약에 법률이 나왔는데 이것을 따르고자 막 법률을 만들었는데 이 법률이 정작 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제대로 반영을 못했어. 그러면 이 법률은 시민불복종 해야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난 이것을 따라야 되겠어 라고 생각해서 쭉쭉쭉쭉 내려와서 법률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법률이 정작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평등한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는 것 같아. 차별을 하는 것 같아. 한다면은 그 법률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지만, 그래서 제외된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이 원칙 자체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맞다는 말입니다. 헷갈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이게 지금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지문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우리는 공동사회의 다수자가 갖는, 다수자가 모든 구성원입니다. 사실 정의감을 나타내게 되고 모든 사람이 이건 옳아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나타내고, 신중한 견지에서 볼 때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고 있지 않음을 선언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협동체의 원칙을 수립해놓고 그 원칙에 따라서 여기 나오다시피 수립해놓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헌법이라든지 법률을 만들었었는데 이 법률이 정작 이 정의의 원칙을 수립하지 않게 된다면, 이런 존중하고 있지 않다면 선언하여서 뭐라고? 시민불복종을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시민불복종은 비록, 자, 이 표현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더라도, 법의 경계가 있으면 그 경계 바깥에 있다. 즉 법을 위반하는 것이지만,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렵게 써놓은 것이죠. 법을 어기는 것이긴 하지만 법의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충실성, 약간 추상적인 표현인데요. 나는 그 법을 정말 따르고 싶은 사람이야. 법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법이 이상해. 이 법은 그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딱 그 정도로만 다른 법은 따르지만 이 법은 못 따르겠어. 이 법은 내가 바꾸어 놓으면 내가 그 법을 따를게. 라고 하면서 라는 이야기입니다. 법의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심지어 나에게 처벌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난 그 처벌까지도 달게 받을 거야 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민 불복종이 정치적으로도 양심적이고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 다수자의 정의감입니다. 호소하려고 의도된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되겠죠? 아주 설명할 것이 많았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영상의 마지막 문제인 10번 문제입니다. 10번은 생명윤리에 대한 이야기네요. 생명윤리에서는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당연히 알게 되겠지만 사상가를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상가는 좀 한정이 되어 있고 지문에서도 그 사상가에 대한 힌트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갑을 병을 찾는 일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죠. 봅시다. 어떤 존재의 고통 나왔네요. 을 고려하지 않는 도덕적 논증은 있을 수 없다. 이익평등 고려의 원리는 존재들 간의 동일한 고통을 동일하게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이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를 동일하게 고려하라는 것 아니라 그랬습니다. 인간과 동물을 동일하게 고려하라. 이게 아니라 그 동일한 고통을 동일하게 고려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사람 싱어죠. 자,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성장, 발전, 번식을 지향하는 존재는, 즉 생명이 있는 존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유한 선을 지니며 이들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핵심 개념이 되겠죠. 누굽니까? 생명 중심주의자인 테일러입니다. 병, 인간과 인간이 아닌 삶의 주체는 고등포유류가 되겠죠. 인간과 고등포유류는 이런 말이죠.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 도덕적 권리. 최소한 몇몇 포유류를 포함한 이들은 목적으로 대우받는다. 저번에 쌤이 수능 특강할 때 설명했던 건데 본래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 그래서 어쨌건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주체라고 불리는 인간과 그런 포유류들은 목적으로, 수단으로 대우받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사람은 레건이 되겠죠. 아까 말했듯 사상가를 찾는 것은 쉽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한번 봅시다. 1번 보기, 종의 차이에 따라 도덕적 지위에 차별을 두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A를 보니까 싱어가 테일러에게 하는 비판입니다. 자, 이 질문은, 이 비판은 성립할지 봅시다. 도덕적 지위에 차별을 두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싱어는 어땠습니까? 도덕적 지위에, 인간과 동물에게는 도덕적 지위에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차별이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고려하라는 것은, 즉 도덕적 지위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만은 도덕적 지위가 같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쌤이 수업 시간에 설명했었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권리가 도출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싱어는. 그러니까 낙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출산과 육아가 아니라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 지위, 낙태의 권리가 생기는 것이지, 낙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낙태의 권리가 생기는 것이지, 남성에겐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권리를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처럼, 도덕적 지위에는 차별이, 인간과 동물 사이에서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 지위에 차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 비판 자체가 싱어에게조차 성립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판을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되겠죠? 니은, 이 보니까 레건이 싱어에게 하는 비판입니다. 쌤이 생각할 때는 이 보기가 이번 시험에서 아주 중요한, 아주 어려운 보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봅시다. 성장한 포유동물은 삶의 주체가 되겠네요. 결코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장한 포유동물, 즉 삶의 주체는 레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절대 뭐랄까 존중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들의 권리를 인정해야 되는 도덕적 권리 혹은 내재적 가치를 인정해야 되는 대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 봅시다. 자원으로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내가 내 친구를, 제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나는 자원으로 생각해. 내가 나아가서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자원이야. 전만은 내 자원에 불과해 라고 생각한다면 옳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레건에게서도 인간은 당연히 자원이 아니겠지만 인간을 포함하여서 포유동물까지도 그들은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원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칸트는 인간만이 도덕적으로 존중되어야 된다,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된다라고 했지만은 레건은 그 대상을 확장하여서 포유동물까지도, 즉 삶의 주체까지도 자원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맞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싱어는 어떤가 했을 때 싱어는 동물 실험을 하든 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쾌락이 혹은 행복이 더 클 경우에. 그러니까 싱어 입장에서는 어떠한 동물 실험도 해서는 안 돼 라고 주장했던 것이 아니라 더 큰 쾌락이 있다면은, 공리주의자죠? 더 큰 쾌락이 있다면은 그들을 자원으로 대우할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게를 달아보는 거죠. 쾌락과 고통의 무게를 달아왔을 때 쾌락이 더 크다면은 그 행동은 가능한 거야, 가치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자원으로 대우받을 수 있어 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레건이 싱어에게 할 수 있는 정당한 비판입니다. 되겠죠? 어려운 보기였습니다. 자, 디귿. 인간이 생명체에 해를 끼쳤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적 정의의 의무. 이 보상적 정의라는 말은 테일러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테일러가 나머지 두 사상가에게 할 수 있는 정당한 비판입니다. B와 D 맞네요. 그래서 이것도 동그라미. 자, 그 다음 유정적 존재라도, 이 유정적 존재라는 말은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라도 도덕적 지위를 갖지 못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레건이 테일러와 싱어에게 할 수 있는 비판. 맞습니다. 그러니까 알다시피 싱어는 유정적 존재면은 누구나 도덕적 지위를 지녀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레건은 아니야. 설령 쾌고 감수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뭐 정체성이라든지 자신의 미래를 희망한다든지 이런 능력이 있어야지, 즉 삶의 주체여야지만 도덕적 지위를 갖지 라고 비판을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 테일러에게도 유정적 존재면은, 즉 쾌고 감수 능력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라고 하겠지만 아니야.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을 수 있어 라고 레건이 비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리그린 5번이네요. 매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쌤이 나머지 문제들을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